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세 번째 시간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여러분과 정말 면대면으로 직접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저도 안타깝고 또한 여러분들을 빨리 좀 뵙고 싶어요. 아무래도 수업이 대학원 수업인데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일단 뭡니까 쌍방향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업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뭐 이를테면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만약에 면대면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좀 교류하면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부분들은,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어떠한 한국 현대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개화기 문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개화기 문학으로서, 원문에서는 개화기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산문에서는 신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번째 시간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한국 현대문학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형태가 이제 그 개화기의 문학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이제 근대문학 혹은 현대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야기 되어지는 게 이제 이번 시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일 합방과 더불어서 이제 이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식민지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1910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이제 한국의 근대 문학이라는 게 1919년에 어떤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사회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급변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문학에서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게 될 것은 한일 합방과 더불어서 한국 근대문학 작가들의 행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그 기획했던 것은 이광수와 김동인 그리고 시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문은 아무래도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시문보다는 그 연장선상 안에서 1920년대 소설 문학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 접근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시문은 뺐습니다. 시문의 어떠한 소설가로서의 문학적 성과라는 게 물론 상록수라는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상록수라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그 어떠한 단편 소설 작가로서 그 김동인의 뒤를 이어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현진건과 나도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명의 작가를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현대문학의 어떤 문학사적 측면을 갖다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각 작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각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문학사 안에서 이러한 작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가론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러한 작가론 중심으로 4명의 소설가들과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그 다음에 작품의 경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작가가 이광수가 되겠죠. 이광수. 자, 이광수와 무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광수라는 작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한국
근대 문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광수가 이제 이 일제시대 후기에 오게 되면 어떤 친일 문학적 행태를 보여서 그를 과연 그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외로 놓으려고 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광수라는 이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점하고 있는 근대 문학 그러니까 현대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의 위치라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광수와 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문학 생산의 참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문학을 생산한다는 것,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 혹은 시를 써낸다는 것이 바로 문학의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 생산의 참된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 삶의 물질적 개선을 위해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물질적 개선을 위해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다라는 것은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작가는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투영된 작품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이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 가지고 있는 궁극성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물질적 개선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인간은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그 문명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이 삶을 영위해가는 가운데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 사회라는 것 안에서 인간은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한 인간이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각각의 개인과 개인들이 모인 각 개체들이 모인 집합이 있고 그 집합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국가들이 모여서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원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성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좋게, 좀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서 창작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어떤 주체라는 것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작은 공동체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학 그러면 작품의 주체가 개인이냐 혹은 집단이냐 이런 문제가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작품의 주체를 개인으로 산정해 버릴 경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작품에 드러난다고 하지만 그 작가가 과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작품을 작가 개인의 산물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작가가 창작하고 싶은 대로 창작을 했다. 그런데 그 창작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읽고 그것을 평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그 창작한 창작자의 몫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 작가가 써낸 작품을 우리는 흔히 이제 이 텍스트라는 말을 쓰게 되죠. 텍스트.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는 것은 결국 작가가 작품을 써내고 나서 그 작가가 써낸 작품이 하나의 텍스트가 된 후에는 작가의 손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작가의 손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손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작가의 손을 떠난 텍스트를 가지고 일반 독자들이 그 작품을 읽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를테면 비평가들이 판단을 해서 평단해서 그 작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작가가 어떠한 작품을 발표하고 그 작품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그 작품은 하나의 텍스트가 되고 이 텍스트화된 작품이라는 것은 이 작가의 손을 떠나서 이제 뭡니까?
그렇죠. 그 텍스트화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 내려지고 그 평가 내려진 것들에 의해서 그 작품이 어떠한지에 대해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 작품의 주체라는 것은 작가가 그 텍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창작해낸 작품을 세상에 던져 놓았을 때 이제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집단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집단의 것이 되고 그 집단이라는 것은 의 집단의 범주라는 것이 어떠한 지구와 같은 전체 공동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작은 공동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있죠. 이를테면 저와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은 뭡니까? 한국외대 대학원 안에서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국어국문과 안에서도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그 집단이죠. 그러면은 그 집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그 위에 집단이 바로 뭡니까? 국어국문과, 그 위에 집단이 한국외대 일반대학원이 되는 거죠. 일반대학원 위에가 바로 한국외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대 위에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이 되겠죠. 이렇듯이 작은 공동체의 범주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작은 공동체가 바로 문학 작품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교집합 단위의 집단이 창작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교집합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거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생이기도 하죠. 그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것과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학생이라는 교집합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러 이 사회라는 구성된 집단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교집합을 가지면서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집합으로 존재하는 여러 공동체, 작은 공동체 집단이 어떤 문학작품 창작의 주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작품의 주체가 어떤 집단이라고 보았을 때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집단들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몰락계층과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승계층 간의 어떠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어느 쪽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느냐가 작품의 성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몰락계층과 상승계층의 이데올로기 싸움 안에서 어느 집단을 수용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어느 쪽 집단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승계층의 집단을 옹호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계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그 작가의 작품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이데올로기 집단의 어떤 총체성을 인지한 소수의 예외적 개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소수의 예외적 개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면으로 본다면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수의 왜? 각 이데올로기 집단의 총체성을 모두가 다 인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어떠한 이데올로기 집단이라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데올로기 집단의 어떤 총체성이라는 것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물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집단의 총체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소수의 어떠한 예외적 개인들, 그러니까 뛰어난 개인들이 되겠죠. 그들을 우리는 흔히 이제 리더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 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작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작가. 그래서 소수의 예외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인식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집단을 이끄는데 이중 지식적 측면에서의
소수 예외적 개인으로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결국 소수의 예외적 개인들이 집단을 이끌게 되는 것이고 그 집단을 이끄는 소수적 예외의 개인들이라는 것은 작가도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문학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서 제가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몰락계층과 상승계층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몰락계층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흔히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집단은 보수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집단을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라는 게. 한국 사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계속된다 그랬을 때 어떠한 한 작가가 나는 보수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작가로서 글을 쓰겠다라는 이문열 같은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황석영 같은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황석영은 분명히 뭡니까?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위치하고 있잖아요. 또 보수적 어떠한 지식인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이문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문열이라는 작가와 어떤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설적 특성, 그들은 소수의 예외적 개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창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소수 예외적 개인들이 세계관을 인식해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창작을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의 작품을 가지고 가타부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어떠한 작품 자체가 잘됐다 잘못했다를 떠나기에 앞서 우리가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글을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를 평가하는 항목과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어느 작품에서 글을 잘 썼느냐 잘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서로 다르게 평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수의 평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어떠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그 작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학 생산의 어떤 참된 주체로서 어떠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문학가, 작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광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의 진취성이라는 것은 이광수 자체가 작가이면서 사상가이고 또한 교사이면서 철학 전공인의 지식인이고 상해로 탈출한 행동인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이광수라는 인물은. 그가 이제 15세에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는 고아 출신이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문사라고 칭했죠. 문사. 문사라고 칭하면서 어떠한 그 일본 유학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문학 창작으로 이어냈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작품 안에서 무정 같은 작품 안에서 뭡니까? 계몽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 민족 자체를 개조하려고 노력했던 분명 지식인입니다. 그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광수라는 인물은 결국은 어떠한 그 한국 문학의 한국 근대 문학에 있어서 분명 뭡니까? 하나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어떠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모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논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그가 시대적 진취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는 어떠한 그 지식인으로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본 유학파 지식인이었죠. 일본 유학파 지식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상승계층의 일원으로서 소설 창작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서구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자학적인 이 사람이 일본 유학을 갈 당시만 해도 한국이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15살에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15살까지는 한국의 어떤 주자학적 질서, 사회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인 겁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인직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죠. 이인직은 40살 때 뭡니까?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의 사상 체계라는 건 역시 주자학적 사유 체계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김동인이라는 인물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광수는 이렇듯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상승계층 일원으로서 소설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부분이라는 것은 그가 왜 스스로 문사라는 어휘를 썼겠습니까? 문은 그러할 문자에다가 사는 선비사자거든요. 그럼 그 선비사자는 자기 스스로를 선비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고아 출신의 어떠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광수로서는 자기가 어떤 지식인으로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세상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로부터 인식받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 욕구가 그에게 문사라는 어휘를 쓰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이 이광수의 어떤 향후 창작 활동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역사적 사회적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이광수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떠한 대표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정을 통해서 본다면 제가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광수의 무정. 그럼 이 무정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징성이라는 것은 근대문학의 어떤 효시 혹은 근대문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광수가 이후에 어떠한 그 행동에 있어서 친일적인 행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한국 근대문학 안에서의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광수가 뭐 인간적으로 싫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한국 문학사 안에서의 근대문학의 출발자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이라는 소설 안에서 상승계층의 대변자로서 어떤 이형식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이형식이 곧 결국은 이광수였죠. 이형식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이광수의 어떤 자전적 측면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형식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자신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형식과 대변되는 인물로서 몰락계층의 대변자로 배학감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 몰락계층의 대변자로 배학감을 등장시켜가지고 몰락계층의 어떤 부정성을 부각시키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은 어떤 상승계층의 대변자로서 리더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광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시대적 진취성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의식적 한계라는 건 역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유교와 기독교를 인습적이고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산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교와 기독교를 인습적이고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산정해 놓은 그에게 있어 어떠한 자의식이 있었느냐 했을 때 이 시대의 진취성이라는 것을 상승적 계층의식과 몰락적 계층의식의 이분법적 대립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진취성이라는 게 상승적 계층과 몰락적 계층의식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성에 관련되어서 상호 주고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광수라는 자의식, 이광수가 가지고 있던 자의식 안에서는 그냥 이분법적 대립으로만 파악해가지고 사상적 미숙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사상적 미숙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 이분법적 대립의식이라는 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식민 통치자의 지배 논리, 그 당시도 그랬죠. 식민 통치자의 지배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추후에 이제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뭐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왜? 나는 상승 계층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로서 시대를 가지고 이끌어 가봤더니 이 시대가 어떤 근대 산물이라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고 있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대의 진치성이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고 일제치하의 어떠한 시대상이라는 것조차도 그냥 합리화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가 친일파로 변모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를 이런 측면들이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야기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광수 소설에 드러난 사제관계의 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앞서 살펴봤듯이 시대적 진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리더로서 위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무정에서의 이영식이라는 캐릭터였다면 이 이영식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제관계의 견고성을 드러내고 그 사제관계라는 견고성을 통해서 선생으로서 위치하고 있던 이영식이 그 나머지 모든 3명의 처자를 자신이 관장하고 리드함으로써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식이 향후에 어떤 그의 작품 안에 모두 녹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의 소설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구조층으로는 어떤 시대적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층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서의 구조층이 있을 것이고 셋째 구조층으로 순진성과 정결성의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넷째 구조층으로서 한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적 진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교사와 학생의 관계인데 나머지 셋째와 넷째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뭐 무정의 어떠한 그 연구가 아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순진성과 정결성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순진성과 정결성, 한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성 캐릭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여성 캐릭터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영채라는 인물이 결국 뭐예요? 자신이 어떠한 그 정절을 갖다 훼손당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 자살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어떠한 그 새로운 여성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병욱이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떠한 그 정결성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시대의 리더로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의 구조. 그러니까 이거 보편적인 한국의 정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이라는 게 과연 한국의 보편적 정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의 정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측면도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 조선이 아닌 우리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한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가 했을 때는 약간 의문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여러분과 면대면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측면들은 이런 거죠. 여기 무정의 소설 구조로서 순진성과 정결성, 한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도 어떤 이광수의 소설이라는 것이 근대의 어떠한 근대성을 보여주는 근대 소설의 출발점으로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구소설을 이어받았던 이인직과 그 이인직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이광수로서는 그 구소설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완전히 100%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 소설 안에 구조층으로서 녹아있게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또한 인지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어떤 사제관계의 견고성이라는 걸 한번 보면 형식과 선형의 관계라는 것은 사제 관계에서 출발해서 약혼 관계로 이어지고 그것이 중간에 갈등 구조를 형성하지만 그 갈등을 결국 사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특이성과 시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정이라는 소설은 한번 읽어보고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측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정을 읽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무정이라는 소설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식과 하숙집 노파의 관계 있죠. 이 하숙집 노파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 첩이었지 않습니까? 첩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 지금 늙어가지고 하숙집 노파를 하고 있는데 그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이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지식을 매개로 한 어떤 사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 결국은 선도적 역할은 역시 형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무정에서 가장 리더로서 선도의 역할은 형식에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어떠한 여성들이라는 것은 형식 주변에 있는 사제라 그랬을 때 제로서 위치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월화와 영체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월화와 영체는 어떤 기생의 선후배 관계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월화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영체가 어떤 그 기생학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도 자살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어떤 월화의 어떠한 그 신문학에 대한 추종 그리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영체 역시 거기에 영향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후배 관계 이상의 사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영체와 병욱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욱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설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욱이 등장하기 전이 이제 전반부에 될 것이고 후반부가 병욱 등장 이후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욱이 어떠한 그 영체의 구제 방식이라는 것이 병욱과의 어떤 사제관계 형성에 따른 상승적 계층으로 나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가 병욱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한마는 여인이었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한마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병욱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상승 계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따라 유학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결국 누가 놓여 있게 됩니까? 그렇죠. 형식이라는 인물이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형식과 모든 인물과의 관계라는 것이 결국 모든 갈등의 해결을 형식과 나머지 세 처녀의 어떤 사제관계 복원에 따른 형식의 압도적 리드죠. 그 형식의 압도적 리드와 그에게 감동받은 나머지 세 처녀로 마무리함으로써 결국은 그 이광수 자체가 교사 의식을 통한 민족의 나아갈 길을 교육에서 찾으려는 이광수의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사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일본 유학을 거쳐 가지고 시대의 진취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교사 의식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이 무지몽매한 민중들을 가리키는 스승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사라는 어떤 어휘에서 다 대변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리더로서 자신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일깨우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무정 안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정이라는 작품이 이후에 어떠한 그 이광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창작, 캐릭터 혹은 그 이후의 작품들에도 그대로 녹아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 체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게 되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이광수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한다 그랬을 때 이광수의 어떤 선도자적 혹은 선각자적 위치라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무정 안에서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뭡니까? 한계 또한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이 무정이라는 것은 일단 작품 자체가 근대 어떠한 소설의 어떤 효시 작품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대 그 소설 작품의 효시로서 이야기될 때 그럼 문체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과거 고대 소설과
그 과도기적 형태로 나타났던 신소설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신소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광수가 무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근대소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체 역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문체의 변화라는 것은 근대적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다 그랬을 때 바로 소설의 근대적 문체로서 3인칭 대명사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3인칭 대명사의 그 사용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소설 안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문체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고전 소설이나 신소설 안에서도 3인칭 대명사 그는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주인공, 이를테면 고전 소설에서 홍길동이라고 그랬을 때 홍길동의 이름만 있고 홍길동, 그 다음에 그 뭐 춘향전이라고 했을 때 춘향이, 그 다음에 이몽룡이 이런 식으로만 있었지 어떤 그 이몽룡을 그라는 3인칭 지칭 대명사로서 불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광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3인칭 지칭 대명사로서 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근대 문체의 출발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 문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설 안에 근대 소설로서의 여러 의미망들 중 하나를 형성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문체의 변화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철도의 차용입니다. 그러면 이 철도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근대 문물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거죠. 근대 문물, 근대 문명 했을 때는 화륜성과 더불어서 철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철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과거의 어떤 물류 수송의 핵심은 배였습니다. 배. 그래서 강이라든지 바다를 통해 가지고 배로 어떠한 물류들을 운송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에 따라서 물류 비용도 굉장히 과다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이동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철도가 놓아지면서 다 극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부철도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 경부철도가 놓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수송이 과거의 어떠한 물류수송에 비해서 훨씬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 혁명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혁명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는 것도 훨씬 더 근대화되는데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그 근대 문물을 이용하는 이용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특권층만이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 역시 어떤 계몽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인물들이 신문물을 누렸던 거고 그 신문물들이 소설 안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화두로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철도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근대 소설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녀의 어떤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의식과의 어떤 남녀 연애와 사회의식 간의 갈등 관계라는 것이 보다 근대적이고 근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 무정 안에서 그려졌던 어떠한 그 근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형식이 주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어떤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들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들 자체가 근대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 결코 근대적이지 않은 사고를 드러내는 인물들 역시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어떠한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한계가 무정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계로서는 바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의 파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 그 당 시대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 아무래도
이 자신이 문사라는 그런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는데 너무 그 과몰입해 버린 거죠. 이광수가 과몰입하다 보니까 심정적 근대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근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어떤 주관에 의한 낭만주의로서의 근대만을 그려내다 보니까 근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몰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냥 이상적인 근대만을 그려냈다는 거죠. 이상적 근대만을 그려내다 보니까 그 인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도 역시 근대에 대한 근대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상화된 근대성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심정적 근대로 그려지는데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무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광수가 분명 어떤 근대 소설의 효시로서 위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김동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우리가 김동인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